누르하치는 무순을 얻은 다음에 자신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특이했던 건 명나라의 생각과는 다르게 누르하치의 기세가 눈에 띄게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 조정이 얻은 첩보 내용 역시 누르하치가 이미 후방으로 군대를 30리나 후퇴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명나라 첩자는 분위기를 잘못 판단하고 누르하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조선이 후금을 보는 시각은 더욱 어설펐는데 후금에서 조선의 편지로 호의를 보이자 누르하치의 명나라 변방 출병에는 어쩔 수 없는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고 후금을 동정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 조정에 보내는 상주문에 누르하치가 확실히 죄를 뉘우치고 자책하고 있으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라고 변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이어 누르하치가 고향으로 돌아가 쥐 죽은 듯이 지내는 것은 명나라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이 이런 시각을 갖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는데 누르하치의 군대는 군사적 도발 없이 진짜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나 후금이 조용히 지낸 것은 당연히 자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기존처럼 명나라 조정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군으로 편제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후금 내부를 다시 한번 정돈하고 전쟁 장비들을 수리하고 정비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내부를 정비하는 동안 명나라가 군대를 일으켜 보복에 나설 것에 대비해 변경의 방어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누르하치에게 무순이 함락되자 몇몇 대신은 대군을 일으켜 건주를 무력으로 위협하자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명나라 조정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그저 놀라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명나라 조정에서 한 일이라고는 요동의 장군의 사망으로 빈자리를 열심히 보충하는 것 뿐이었는데 당시 요동 곳곳에는 장군은 있으나 병사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대신들은 황제에게 누르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00만 량을 풀어 병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황제는 10만 량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병사들을 대상으로 누르하치의 목에 현상금 1000량과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자기를 내걸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현실에 대처하는 명나라 조정의 태도와 방법은 대단히 안이하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명나라는 누르하치와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누르하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벌에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귀환시킬 이유가 없다. 만약 내 행위가 옳다면 내가 이미 얻은 것 외에도 마땅히 나에게 금은 비단 등의 물건을 더 보내줘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전쟁터에서 볼 수밖에 없다. 후금의 군대는 4개월간의 휴식과 준비를 거쳐 다시 막강해졌습니다. 병마는 살찌고 병사의 사기는 다시 높아졌는데 명나라는 누르하치를 토벌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1618년 누르하치는 다시 군대를 이끌고 요동의 다른 중요 거점인 청하로 진군했습니다. 청하성은 성은 크지 않았지만 지사가 험준한 요새였는데 이곳은 명나라 주민과 후금 사람들이 병경을 출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서북으로는 심양, 서남으로는 요양까지 바로 이룰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방어가 될 만한 험준한 요새 같은 곳도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명나라 역시 청하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순이 점령되자마자 청하의 수비 병력을 5,000에서 8,000으로 늘리고 성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전투 장비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하 방어의 총책임자는 적이 공격해오면 성 밖의 작은 산길과 험준한 산에 복병을 매복시켜 적병을 견제하라. 성 안에서 꼼짝 안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말라. 라는 명령을 청하의 수비대장 추자연에게 하달했습니다. 하지만 후금 군대가 공격해온다는 소식을 들은 수비대장 추자연은 성에서 나가 싸우지도 않았고 수하 장군이 나가 싸우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장기전에 대비합니다. 청하성 밖에 이른 누르하치는 성문이 굳게 닫혀있는 것을 보고 청하성을 포위한 다음 아래에 고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명나라 수비군은 성 아래로 거대한 통나무를 굴리고 돌과 화살을 무차별로 날리며 화포로 맹렬히 응전해 팔기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퇴각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재빨리 전략을 바꿔서 성을 멀리에서 포위하고 이영방을 성 아래로 보내 투항을 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추저연은 화를 내면서 이영방을 의리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꾸짖으며 활로 쏘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누르하치는 다시 공격을 지시했지만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친 명나라 군대에 지고 말았습니다. 누르하치는 밤의 어둠을 이용해 공격을 개시하도록 명령하고 팔기군은 머리 위에 나무판을 얹고 성 아래서부터 성벽을 파고 들어가 성의 동북쪽 모서리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떨어져 죽은 명나라 병사들이 성 안에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추저연은 관아와 집을 불태우고 자신의 가족 역시 모조리 죽인 후 병사를 이끌고 성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추저연이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명나라 장군들은 원군을 보내지 않고 그냥 청하가 함락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여백, 왕선, 마암 등 명나라의 고위 장군들 모두 꾸물꾸물하면서 출병을 늦췄고 그들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청하성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 성을 함락한 다음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모든 가옥들은 누르하치의 명령 한마디에 불태워졌는데 이것은 명나라 군대가 잃어버린 성을 되찾는다고 해도 몸 하나 둘 곳을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누르하치는 들판에 팔기군의 말을 풀어 아직 채 익지 않은 농작물까지 모두 뜯어먹게 해서 정복한 지역 일대를 단기간 동안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명나라 군대가 그 일대로 달려와 보복에 나서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청하 전투는 무순 전투에 비해 격렬하고 처참했고 팔기군의 손실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와 후금 장수들은 청하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명나라의 어떤 전투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음 공격 목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를 향한 전쟁을 개시한 초기에 누르하치는 몽골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무순을 공격하기 직전 그는 개기객 부족의 사신을 파견해 제세가 무순으로 와서 명나라 조정에 상을 내려달라며 때를 쓰도록 부추겼는데 이것은 명나라 군대가 팔기군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순이 함락되자 명나라 장승음의 원군이 무순 근처에 도착했을 때 몽골의 제세와 임당칸은 요하, 서안과 진정보 등지에 도착해 명나라 부대를 견제했고 이로 인해 명나라는 후금 군대만을 노려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몽골에 협력을 요청했고 대가로 많은 은하를 보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누르하치는 몽골의 각 부족 24개의 군영과 연합했다. 후금은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병력을 증강한 뒤 명나라를 침범했고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성공했다. 청하를 함락시키고 2개월 뒤 누르하치는 다시 군대를 명나라 변방 깊숙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누르하치는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사륙을 일삼았고 포로로 잡힌 한족에게 편지를 가지고 명나라 요동의 장군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결전의 시기를 정해 변경해서 만나자. 열흘이 걸리든 보름이 걸리든 좋다. 결전을 벌이자. 그러나 만약 내가 옳다면 금과 비단을 보내 평화를 도모하라. 명나라 조정은 누르하치의 태도가 완강하고 불경한데 분개했지만 화친파를 통해 다시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누르하치는 예어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 관병을 철수시키고 여진족에게 강경하게 대한 요동의 변방 신하들을 처벌할 것, 자신이 군대를 일으켜 무순과 청하 등을 공격한 것이 합리적이었음을 인정할 것, 누르하치를 왕으로 봉하고 금 300냥, 은 3000냥을 보낼 것을 명황제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누르하치의 경제적 요구는 여진 각 부족이 명나라에게 조공한 진상품보다 훨씬 많았고 또 왕으로 봉해달라는 요구는 후금이 점령한 토지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누르하치가 내놓은 요구 조건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제는 무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요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지에서 병사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더불어 명장 두송과 유정 등을 기용해 양후를 보좌하게 하고 요동에는 병사의 월급과 보급품 등 군비를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에도 병력 파견을 요청하게 됩니다. 양후는 대군을 요동에 운집한 뒤로 요양에 머무르면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후의 작전은 병사들을 네 갈래로 나눠 직접 후금의 수도 혁도 아랍으로 진격한다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북로군 총병관 마림, 병력은 1만 5천. 이 부대에서는 예어 부족의 병력 1만 명도 있었습니다. 북로군은 정안보에서 출발해 개원과 철령을 지나 북에서 혁도 아랍으로 진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서로군 명장 두송 지휘, 병력은 1만 5천 명. 심양에서 무순관을 나가 호나 부관을 따라 소국 소우아 계곡으로 진입하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남로군은 총 지휘관 2여백, 병력 2만 5천. 청하에서 아굴관으로 나가 남쪽에서 혁도 아랍으로 진군. 4. 동로군은 명장 유정, 병력 1만 명. 전체 병력 1만 3천 명 중에는 강홍립과 김경서가 지휘하는 조선 원군도 있었습니다. 군 전체는 유정의 지휘와 통제를 받았으며 마량전에서 출발해 조선 부대와 만나 동쪽에서 혁도 아랍으로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명나라가 누르하치를 정벌하기 위해 일으킨 군대는 10만 명에 이르렀고 원군으로 참전한 조선과 예어 부대까지 합하면 총 12만 명이었습니다. 양호가 자신의 군대를 사로대군 47만 명이라고 한 것은 다소 허풍 섞인 과장이었습니다. 양호는 군기를 엄정하게 하기 위해 무순 전투에서 도망쳤던 지휘관 백운용을 현장에서 효시해 병사들에게 일벌백계의 교훈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백운용의 머리를 칠 때 엉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요동군대의 무기 상태는 정말 심각했는데 참수용 칼이 예리하지 못해 3번이나 쳐서야 비로소 목이 잘렸고 어느 고위 군관이 말을 달려 창 찌르는 연습을 할 때는 창의 자루가 썩어 창머리 부분이 땅에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당시 요동군대의 무기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호는 1619년 2월 21일에 출병할 예정이었으나 많은 눈이 내려 장군들이 출병 시기를 잠시 늦춰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각지에서 징발된 병사와 장군이 요동의 길에 밟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쏟아진 눈으로 인해 길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호는 병부상서 등에게 왜 병사들을 빨리 진격시키지 않느냐고 경고를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눈 속에서도 출병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누르하치는 내부 정보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통제하고 명나라 군대에 관한 정보 수집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르하치는 명나라 군대가 네 갈래 길로 나눠 진격해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 수 있었고 즉각 명나라 군대가 회합하는 호나와 소자 등이 주요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누르하치는 재빨리 개변산에 병력을 파견해 방어를 위한 진지를 구축했고 소자의 모래로 높이 제방을 쌓아 명나라 군대가 강을 건널 때 물을 터뜨려 수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양호의 부장이었던 두송은 원래 서부 변방에서 활약하던 명장이었는데 오랑캐 기병과 크고 작은 100여 차례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두송은 싸워서 이기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타고난 군인이었지만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남을 우습게 보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송은 양호는 나이가 많고 지략이 모자란다. 이여백은 믿을 수 없는 인물이고 마림은 유약해 장군감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두송은 이런 장수들은 믿을 수 없고 자신이 대군을 휘몰아 후금을 상대로 단박에 대승해 최고의 공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송은 무순을 출발해 대군을 이끌고 하루에 100여리씩 달려 3월 초하루에 호나에 도착했습니다. 무리한 행궁 덕분에 병사와 말은 하나같이 축축 늘어져 있었고 참모들은 두송에게 군영을 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두송은 부대를 빨리 본대에 합류시켜 가장 먼저 혁도 아락을 점령해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이 앞서 있었습니다. 두송은 명령을 내려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데 이상하게도 강물이 말의 배에도 차지 않았습니다. 두송은 하늘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며 강을 건너고 있었을 때 후금의 병사들이 갑자기 둑을 헐어버렸고 물이 쏟아지며 명나라 병사 1000명이 익사하게 되었고 두송의 군대는 둘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두송은 무사히 호나를 건넜지만 병사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여기에 팔기군은 기다렸다는 듯 대거 공격을 해왔습니다. 팔기군은 먼저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쪽 강가에 남아있던 명나라 병사를 공격했는데 병력의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살해당하거나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팔기군은 병력을 모아 강을 건넌 두송의 부대를 공격했는데 두송은 부대를 이끌고 사리오산 아래에서 전투에 나섰습니다. 명나라군은 조총과 대포를 쏘면서 무려 10여 차례나 분전했지만 팔기의 강력한 부대가 강변과 숲, 계곡, 산 사이에서 돌아가며 전투를 걸어왔고
복병 역시 많았습니다. 두송은 끝내 화살을 모두 다 쓰고 힘이 다해 말에서 떨어져 전사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재밌게 만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